1981년 독일에서 한 소녀가 실종됩니다. 소녀의 이름은 우르술라 헤르만, 나이는 10살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살아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은 40년이 넘게 의문으로 남아있던 독일의 우르술라 헤르만 납치 사건입니다. 1981년 9월 15일 독일의 바이에른주에 살던 우르술라 헤르만은 자전거를 타고 사촌의 집에 가던 중 실종되었습니다. 겨우 1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고 자주 다녔던 곳이었기 때문에 길을 잃었다기보다는 사고가 났다거나 누군가 납치한 것이 아닌가 예상됐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그녀의 집에 의문의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전화는 이상한 전화였습니다. 가족이 전화를 받아보니 상대방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라디오의 광고 등에 쓰이는 멜로디였습니다. 의문의 전화가 오고 난 3일 후에 그녀의 집으로 우편이 한 통 도착합니다. 헤르만을 납치한 범인이 보낸 것으로 보이는 발신인이 적히지 않은 편지였습니다. 안에는 필적과 지문을 숨기기 위해서 책과 신문에서 오려낸 단어들을 이용해 만든 몸값을 요구하는 메시지가 들어있었습니다. 메시지의 내용은 딸을 납치했으며 다시 무사한 모습의 딸을 보고 싶다면 당시 독일의 화폐 단위였던 200만 마르크를 준비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다시 전화를 걸 것이며 말없이 음악만 들려줄 테니 만약 음악만 나오는 전화가 걸려온다면 자신들의 전화인 줄 알라는 내용도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편 배달이 생각보다 늦어진 바람에 범인이 예상했던 도착 시간과 전화를 걸었던 시간이 엇갈려 버린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범인도 눈치채고 나중에 다시 헤르만의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편지에 나온 대로 몸값을 주겠다는 대답을 보냈습니다. 며칠 후 다시 편지가 도착합니다. 역시 범인이 보낸 편지였으며 첫 편지와 똑같이 책에서 오려낸 단어들로 특이한 요구사항이 적혀 있었습니다. 범인 혹은 범인들이 요구한 사항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몸값에 쓰일 200만 마르크는 전부 100마르크짜리 지폐들로만 준비할 것. 두 번째로 이 몸값을 옮기는 것은 헤르만의 아버지가 해야만 하며 여행 가방 안에 돈을 채워야만 한다는 것. 마지막으로 몸값을 가져올 때 타고 올 차의 종류도 지정해줬는데요. 노란색 피아트 600 모델을 사용해야만 하며 속도를 내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헤르만의 가족은 그리 부유하지 못했습니다. 당장 200만 마르크를 준비하기가 어려웠기에 이들은 자신들이 살던 마을과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고 성공적으로 돈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돈을 언제 어디로 가지고 가야 할지 범인이 알려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추후에 다시 알려주겠다는 말만 있었는데요. 그러나 범인 혹은 범인들에게서 다시 메시지가 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헤르만의 가족은 2주 이상 연락을 기다렸지만 범인 측에서는 어떠한 연락도 없었습니다. 기다리다 지친 것은 헤르만의 가족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몸값을 전달하는 장소에 나가서 잠복 수사를 벌이려던 경찰들 역시도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경찰들은 헤르만의 수색을 개시했습니다. 수백 명의 경관들이 동원되었고 수색견 10마리가 투입되었으며 동네 주민들도 조사에 자원해서 동참했습니다. 심지어 헤르만이 땅속에 있을지도 몰라서 일명 다우징 로드라고 불리는 수맥을 찾는 데 종종 쓰이는 도구 역시도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수색이 개시되고 나서 얼마 뒤 한 경관이 숲속에서 땅 위로 솟아나와 있는 수상한 플라스틱 파이프를 발견했습니다. 경관은 동료들을 불러 파이프 주변을 파냈고 얼마간 파내려가자 삽 끝에 뭔가 닿았습니다. 좀 더 주변을 파내어 보니 거대한 나무 상자가 나왔습니다. 마치 누군가 관을 세워서 묻은 듯이 보였고 경관들은 상자를 밖으로 꺼내 올렸습니다. 나무 상자의 무게는 상당히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 상자의 안을 뜯어내자 안에는 우르술라 헤르만의 유해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녀의 유해 상태는 목숨을 잃은 지 꽤 시간이 지난 상태로 보였습니다. 그녀가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오게 되자 헤르만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언론과 미디어 역시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냐면 헤르만의 가족은
범인 측의 요구에 순순히 따를 것에 응했고 없는 형편에도 여기저기 도움을 청해 돈을 겨우 마련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이후 진행된 부검 소견에서 헤르만의 신체에는 저항의 흔적조차 보이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납치당하고 상자 속에 갇혔을 때 저항한 흔적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 측에서는 범인이 헤르만에게 약물을 주사하거나 먹였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더 놀라운 부검 결과는 이후 등장했습니다. 헤르만이 숨진 시각은 바로 납치된 당일, 그것도 상자 속에 갇힌 몇 시간 뒤였습니다. 사인은 질식이었습니다. 즉 범인들은 헤르만이 이미 숨졌음에도 그녀의 가족에게 편지를 보냈고 돈을 요구하는 일을 벌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범인 측이 의도한 바는 아니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아마도 범인 쪽에서는 헤르만을 상자 속에 넣어두고 긴 시간 동안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상자 속에는 물과 과자 등을 비롯해 헤르만이 읽을 책 등이 들어있어 며칠 동안 상자 속에서 지낼 수 있도록 나름대로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경관이 발견했던 파이프 역시도 헤르만의 상자와 연결되어 있던 것으로 공기가 통하도록 하기 위해서 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범인 측이 간과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공기가 통하는 파이프를 연결은 했지만 공기를 순환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비와 이슬 때문에 젖은 나뭇잎들이 파이프 속에 들어가거나 입구를 막는 바람에 공기를 더더욱 통하지 못하게 만들었는데요. 이로 인해 헤르만은 상자 속에 갇힌 지 몇 시간 만에 산소 부족으로 인해 서서히 숨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범인 측에서 헤르만을 납치할 때 그녀가 저항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약물 등을 이용했다는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헤르만은 상자 속에서 아무것도 못했을 것입니다. 경찰 측에서 예상한 범인은 최소 2명이었습니다. 왜냐면 헤르만을 납치해서 옮기는 것도 그리고 상자를 숲으로 옮긴 다음 땅속에 묻는 것도 혼자서는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상자의 무게는 약 60kg이었으며 높이는 약 130cm로 꽤 큰 크기였습니다. 이것을 옮긴 다음 묻을 땅을 파내고 그 안에 상자를 넣는 과정이 필요했는데요. 그리고 아마도 상자가 발견된 숲 근처나 헤르만과 가까운 지역에 살고 있을 것이라 예상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자가 묻혀있던 장소가 숲속에서도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 이곳을 잘 아는 사람들 그리고 헤르만을 자주 봐왔던 사람들로 용의자들의 범위가 좁혀졌으며 경찰들은 주변인 탐문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다지 증거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경찰 측에서는 결정적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3만 마르크를 준다는 현상금을 걸었고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들고 찾아옵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지목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베르너 마주렉이라는 남자였습니다. 마주렉은 헤르만이 살던 동네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전기 장비 등을 수리하는 일을 하고 있었으며 키가 크고 덩치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힘이 좋아서 몸으로 하는 일에는 상당히 일가견이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성격이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흥분을 잘하는 편에다 다혈질이어서 주변 인간관계는 꽤 좁았다고 합니다. 결정적으로 마주렉은 빚이 많았습니다. 경찰에서는 그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마주렉의 집을 조사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집에서는 수상한 물건이나 사건과 연관된 어떤 증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마주렉의 지문까지 채취해서 상자에서 발견된 지문과 대조까지 해봤지만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를 용의선상에서 제외시키지 않았습니다. 1982년 2월 한 남자가 경찰에게 지목됩니다. 클라우스 파핑거라는 이름의 이 남자는 베르너 마주렉과 꽤 가까운 사이였으며 실제로 몇 번 같이 일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경찰서에 불려온 파핑거는 결백을 주장했지만 계속된 경찰의 압박에 못 이기고 결국 사건의 전말을 털어놓습니다. 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마주렉이 그에게 숲속 특정 지역에 땅을 파달라 요구했고 며칠 뒤 그 구멍 안에 웬 상자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결정적 자백을 받았다고 생각했으며 파핑거에게 구멍을 파낸 땅이 어디인지 대강의 위치를 말해보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파핑거는 매번 다른 장소를 지목했고 나중에는 아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을 바꿉니다.
게다가 경찰들이 자신을 과하게 조사했다며 자백 일체를 전부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몇 년 동안 경찰들은 더 조사를 진행했지만 더 이상의 증거는 나오지 않았고 결국 이 사건은 그렇게 범인을 알 수 없는 미제 사건으로 남아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2000년대 중반에 다시 경찰 측에서는 미제 사건들의 수사를 재개하게 되면서 우르술라 헤르만의 사건 역시도 재수사 목록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2007년 경찰에서는 당시 수사에서 발견된 여러 가지 증거를 조사하던 중 사건 현장에서 찾아냈던 머리카락 몇 가닥을 입수했습니다. 1980년대에는 아직 과학 수사가 발달하지 않아 머리카락만으로는 용의자를 찾을 수 없었지만 2007년에는 머리카락 분석이 가능했기에 경찰들은 범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마침내 머리카락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머리카락의 주인은 이미 범죄를 저질러 감옥에 들어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그 범인은 우르술라 헤르만 사건 당시 헤르만과 몇 살 차이가 안 나는 소년이었기에 이 사건과는 전혀 무관할 것이라는 아쉬운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사건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기에 경찰에서는 시효가 끝나기 전에 꼭 범인을 잡기를 바랐지만 증거나 상황은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경찰은 다시 한번 마주렉의 집을 조사합니다. 몇십 년이 흐른 상태였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주렉의 집에서 아주 오래된 테이프 녹음기를 찾아냅니다. 이것이 아마 헤르만의 집에 걸려온 음악을 녹음한 장비로 보였습니다. 음향 분석 전문가에게 분석을 의뢰한 결과 당시 걸려온 전화에 나온 음악은 이 녹음기로 녹음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이 결과를 통해서 마주렉에게 영장을 발부하고 즉시 체포합니다. 법정에선 마주렉은 자신의 결백을 오랜 시간 동안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 참관한 그의 이웃들과 심지어 그의 가족들까지도 마주렉의 평소 좋지 못한 행실들과 나쁜 성격에 관해 증언할 정도였습니다. 결정적으로 녹음기에 관해서 분석가의 증언이 더해졌는데요. 당시 헤르만의 집에 걸려온 전화에는 음악 소리뿐만이 아닌 다른 소리가 껴 있었습니다. 바로 녹음기의 버튼을 누르는 듯한 딸깍거리는 소리였습니다. 분석가는 이 딸깍거리는 소리와 마주렉의 집에서 발견된 녹음기의 버튼 소리를 서로 비교해 분석 결과를 내놨던 것이며 두 개의 소리가 서로 일치한다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여러 증언과 증거들은 배심원과 판사를 설득하기에 충분했으며 결국 법정에서는 마주렉을 범인으로 판결하고 그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재판 결과에 의문을 품은 사람이 한 명 존재했습니다. 뜻밖에도 그것은 헤르만의 친오빠 마이클이었습니다. 그가 이 재판 결과에 의문을 품은 이유는 전문가가 분석했다는 딸깍 소리가 크고 낡은 녹음기에서 난 소리가 아닌 휴대용 녹음기의 소리와 더 비슷하다는 점, 그리고 헤르만의 집에 보내졌던 편지는 책과 신문을 오려서 만들어진 것이었는데 독일어 문법이 아주 좋지 못했습니다. 성인이 만든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이클은 범인들이 독일인이 아니거나 혹은 아직 문법이 완벽하지 못한 학생들이 아니냐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는데요. 마이클은 사법기관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마주렉은 무죄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보통 피해자 측에서 범인으로 지목된 이를 무죄라고 주장하는 경우는 꽤 드문 경우입니다. 대신 마이클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마주렉의 재판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직장 생활과 건강에 손해를 입었으니 2만 유로를 배상해달라는 소송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송은 마이클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이 이대로 묻히지 않게 하기 위해 이런 소송을 걸었던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마이클의 소송을 일부 인정해서 용의자로 지목됐던 마주렉으로 하여금 마이클에게 7,000 유로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하지만 마주렉은 풀려나지는 못했습니다. 이는 법원에서도 마주렉이 사실상 범인이 확실하며 대신 마이클과 그의 가족이 사건으로 인해 겪은 피해들에 관해 배상하라는 판결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이클과 그의 가족은 진범은 따로 있다고 믿었기에 법원의 이런 결과에 대해 무척 실망했지만 더 이상 여건이 되지 않아 이대로 만족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1년 3월 독일의 몇몇 언론사에 발신인이 적히지 않은 편지들이 보내집니다. 이 편지들은 전부 똑같은 내용의 편지였는데요.
편지를 쓴 장본인은 자신이 헤르만 사건의 진범이며 1981년 당시에 고등학생이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이 사건을 저질렀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헤르만의 친오빠인 마이클 역시 용의자로 학생들을 제시하기도 했었으니 만약 이 편지를 보낸 사람이 진범이 맞다면 마이클의 추측과도 맞아 떨어지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 편지를 보낸 이가 도대체 누구인지, 그리고 편지를 보냈다고 해서 진짜 범인이 맞는지, 그저 조롱이나 장난을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닌지 아무것도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사건 역시도 법적으로는 종료가 되었기에 편지의 진위 여부를 밝힐 계획도 사실상 전무하다고 보입니다. 독일을 충격에 빠뜨렸던 사건, 상자 속에 갇힌 소녀 우르술라 헤르만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의 힘으로 다음에도 재밌는 미스터리로 찾아오겠습니다.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